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테마입니다. 일단은 자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학생들이라면 바뀌는 내신 등급제, 그 다음에 수능 관심이 많으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신 5등급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은 9등급제에 적용을 받고요.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5등급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 발표는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최대한 좋은 말만 써놨습니다. 내신평가의 혁신, 그 다음에 선진화, 이걸 이제 키워드로 내걸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신 9등급제 현재 체제가 너무 과도한 경쟁을 부른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거의 모든 학원들이 내신 대비를 거의 1년 내내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 1학년 때의 경우에 지금은 이제 문이과를 이제는 나누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1학년 때 내신을 잘 받아놓지 않으면 사실상 2학년이 되어서는 내신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시 파이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학생들이 실제로 그래서 저도 현대고 내신 담당하고 있는데 2학년 학생들입니다.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정시로 돌아선다고 하는 학생들이 한 10% 정도 돼요. 물론 자사고이니까 그 비율이 더 크기는 한데 내신이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시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9등급제의 영향이 큰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렇게 안전장치가 될 거다. 성적 부풀리기 안전장치가 될 거다. 이렇게 정부 발표는 그런 셈이고요.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네, 현행 9등급제를 모델화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편되는 5등급제입니다. 제일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현행 9등급제에서 4등급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현행 9등급제는 4등급까지가 40%이거든요. 근데 개편되는 5등급제를 보시면 이렇게 1등급이 10%, 2등급이 24%. 그래서 만약에 5등급제로 바뀐다라고 하면 2등급인 학생들이 전체의 34%까지인데 이거를 왼쪽 옆으로 옮겨 보시면 어디에 걸리냐면 현재의 4등급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이런 게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흔히 무슨 이해찬 세대라고 있었죠. 그때도 고교 내신 5등급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죠. 교육 평준화의 역설이다, 아니면 무슨 이해찬 세대의 비극이다, 그 다음에 이해찬 세대 해가지고 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다, 굉장히 많이 비판적이었고요. 특히 그래서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런 거 하지 않겠느냐. 고교 등급제. 그 다음에 본고서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냐. 근데 5년 후에 2004년 신문기사는 어떤 타이틀이 나왔었냐면 대입제도 이해찬이 옳았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암이 있는 거죠. 작년에는 어떻게 신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과도한 내신 경쟁을 줄일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를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거 사실 너무 복잡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내신 시험에서 논술형이나 서술형을 많이 낼 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논술형, 서술형은 지금도 시행하는 학교들이 있기를 합니다. 근데 채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정기간에 학생들이 거의 학교의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특히 올해 보성여고는 저희랑 좀 거리는 있지만 매년 학생들이 오거든요. 근데 보성여고가 올해부터 시험지가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0자 논술형 이렇게. 근데 그 문제의 정답을 채점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채점을 하면서 감점을 해나갈 텐데 감점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이의정정, 이의 신청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논서 수령으로 보완하면서 교사 연수를 같이 시행하겠다라고 보완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의미 있다고 보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대입 선발을 위한 자료로서 내신은 의미가 없어질 거다라는 점.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거의 25년 전에 전망하고 그 다음에 25년 후에 전망하고 어쨌든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 대입에서는 내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단순화해서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현행의 9등급제에서 개편 5등급제로 바뀌면 이제 5등급제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에서 34%죠. 이게 지금은 보면 4등급의 거의 끝에 걸립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은 등급 비율이 확대되니까 동점자가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만으로는 학생 선발이 어렵겠죠. 근데 지금 입시에서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대략 한 전체 인원에서 18% 정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래서 이런 식의 전망들을 하는 거죠. 다양한 다른 평가 요소들을 도입하지 않을까. 우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를 생기부를 놓고 그걸 기반으로 학생들하고 면접을 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해찬 세대라고 하나, 그때는 서울 시내 대학들이 뭘 했느냐면 영어 면접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작년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우리 흔히 서성한 이렇게 말하는 학교들, 세 개 학교의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 70% 컷, 100% 컷은 안 되고요. 70% 컷인데 전체에 합격한 나중에 이제 등록한 학생들입니다. 등록한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의 70%인데 보시면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게 1.8 등급.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의 경우는 많이 차이가 나죠.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학생을 뽑을 때 학생부 종합에서는 사실은 이 학생의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최저를 더 우선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과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많이 차이가 나면 1.6등급. 사실 3등급 중반대나 그 다음에 2등급 후반대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학교의 내신으로 따져보면 더군다나 서울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사고 아니고 일반 고 학생들이라고 해도.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는 전제가 따라붙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내신으로 한다면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뀌는 걸로 한번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이렇게 돼요. 학생부 교과는 전부 1, 학생부 종합은 전부 2. 근데 이렇게 되면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느냐? 아니죠. 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2등급이라고 하면 아까 보셨지만 34%예요. 대학들은 아마 물론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적어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오로지 학생의 내신 성적만 가지고는 학생 선발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신이 지금처럼 중요하게 작용할까? 당연히 아니죠. 일단 정책의 목표가 내신 경쟁을 줄이려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대학들이 혁신적인 혹은 뭐 굉장히 바람직한 입시 방안을 마련을 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대학들은 그 개혁적인 방안 같은 걸 내놓지는 않았어요. 일단 정부에서 국공립대학에 먼저 시행을 하면 이제 따라가는 쪽이죠. 오히려 예전에 대학들마다 본고사 부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산불정책 아시죠? 네, 본고사는 절대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본고사는까지는 아니지만 대학별 고사들은 이미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구술 면접 같은 경우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한테 무작위로 카드를 뽑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질문지 받지? 그럼 너 답안 작성해. 이렇게. 그럼 답안 작성을 해놓고 답안지를 걷어가요. 그 다음에 그 답안지를 보고 면접관이 면접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말로 하는 논술 형태, 논구술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로 면접을 강화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아무래도 시화되지 않을까. 내신하고 수능 말고 다른 평가 요소는 필요할까? 네, 확실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별 고사가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미 사실은 외고나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면접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순번을 주면 어떤 경우에는 면접을 볼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갔는데 저녁 때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 학생들마다 면접 시간을 길게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걸 거고요. 대학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존의 평가 요소들이 강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요거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교과 플러스 서류. 서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서류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겠죠. 순수하게 내신 100%만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이미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시 모집에서 대학들의 경우는 어쨌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든 아니면 자사고든 특목고든 상관없이 똑같이 뽑습니다. 뽑아놓고 3배수로 뽑아놓고 5배수로 뽑아놓고 나중에 뭘로 고르느냐? 수능 최저로 골라요. 근데 수능 최저를 이미 발표를 해놨죠. 가령 무슨 뭐 4개에서 합의 6, 3개에서 합의 4,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15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4개 합의 7 이렇게 되는 대학들도 있는데 만약에 수능이 어려워진다면 수능이 어려워져서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미달되면 끝이에요. 미달되면 그건 다시 정시로 넘깁니다. 그럼 대학들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냐? 결국에는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수시에서는 이 학생의 내신이 아무리 좋더라도 최저를 못 맞추면 얘는 안 뽑아요. 그래서 3배수, 5배수 이렇게 일단 선발을 해놓고 마지막에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해서 미달되는 학과는 미달이로는 정시로 전환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학별 고사는 당연히 이제 강화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기반의 심층 면접이나 구술 면접 같은 거, 면접을 가정한 사실은 면접을 가정한 논술 같은 거 볼 거고요. 수능은 어떻게 변하느냐? 나중에 아이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수능이 어떻게 될까 생각. 그리고 나중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수능은 이렇게 달라진다. 지금 현재의 수능에서 통합형, 융합형 수능으로 간다. 통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이과를 나누지 않는 거죠. 문이과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똑같은 과목 배울 거고요. 물론 선택 과목은 선택을 하겠지만 수능은 모두가 똑같은 과목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탐이나 사탐은 없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1학년 때 배운 걸 그걸로만 시험을 내겠다. 사실은 제 주변에 아는 사회 선생님은 자기 이제 직업을 바꾸겠다고. 통합사회인데 1학년 때 배운 그 사회 내용 안에서 수능 시험을 출제한다고 하면 한 3년쯤 되면 문제 소스가 다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더라고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변별력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사실은 합니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것도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과 학생들하고 이과 학생들하고 학습량을 비교를 해보면 이과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과 애들은 정말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넘쳐져라거든요. 탐구하느라고. 대학에서는 탐구를 2개 과목 본다라고 하지만 같은 계열의 1, 2 선택을 못하게 합니다. 그럼 가령 이 학생은 물리 1 선택하면 물리 2 선택을 못해요. 그럼 물리 1 선택하고 화학 1 선택하느냐? 유명한 대학들은 반드시 1, 2 선택하게 하거든요. 그럼 물리 1 선택하고 화학 2 선택하려면 화학 1도 해야 돼요. 바탕 과목 3개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아요. 근데 게다가 국어의 선택 과목도 언어와 매체 선택을 한다. 국어의 작년 수능 결과를 보면 1등급에서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89%예요. 전국의 수험생들 기준으로 보면 문이과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이과 약간 맞기는 하지만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언매 선택하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라는 이야기죠. 언매 선택해야죠. 바탕 3개 해야죠. 그 다음에 수학은 당연히 기하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할 게. 그래서 아예 교육부에서 노린 게 아닌가. 탐구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요즘 하고 있는 한국사 시험이나 아니면 영어 절대평가처럼.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또 웃기는 게 너무 시험을 어렵게 내서 작년에 1등급이 1.2%가 그랬었어요. 근데 대학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을 그렇지만 널널하게 반영을 해줍니다. 대학들이 절대평가 영어의 경우에. 아까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를 내신에 같이 성적표에 같이 표시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과목에서 사회랑 과학은 빠져요. 사회랑 과학은 상대평가, 절대평가 같이 안 써주고 절대평가 성적만 넣어주겠대요. 그 얘기는 사회와 과학은 학생들이 공부를 좀 편하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학교에서 학습량을 줄이겠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사회랑 과학은 1학년 때 배운 수준에서만 출제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영어는 절대평가, 그 다음에 수학도 씌워줍니다. 지금 현재 수학, 이과 수학의 경우는 다 빠집니다. 거의. 미적분 1하고 확률통계 들어가는데 문이과 다 하는 거예요. 이과만 지금 하고 있는 수학은 이제 안 볼 거거든요. 사실은 심화수학 이야기도 했었는데 심화수학은 수능에 수능에다가 출제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 공부할 거 줄어들고요. 탐구 영역 공부할 거 줄어듭니다. 근데 딱 하나 늘어나는 게 뭐냐면 국어예요. 국어는 평균적으로는 늘어나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말이 막 많은데 2022년하고 2024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의 진학지도 자료집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 좀 보기가 불편하시겠죠?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일단은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뭘까? 물론 국어학원이니까 제가 국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까요? 국어 1등급인데 수학이 1등급인 학생은 43%, 40.34%. 수학 1등급이면서 국어가 1등급인 학생은 29%.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에서는 국어가 변별력이 더 있다. 그럼 학생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수학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위해서는 어떤 과목에 매달려야 되느냐? 국어라는 거죠.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합격권의 분포 범위가 넓고 최상위권 동점자의 수가 고르게 증가한다. 그래서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변별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어랑 수업 중에는 해답이 국어라는 이야기인데요. 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프입니다. 2024년 수능 수학 결과이고요. 그래프 보시면 특이한 게 이렇게 삐쭉삐쭉합니다. 굉장히 많다가 푹 줄었다가 여기 앞에까지가 1등급이고요. 그 다음 녹색이 2등급, 그 다음 파란색이 3등급입니다. 1, 2, 3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보면 어떤 점수대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어떤 점수대에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런 그래프가 작년 수능에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재작년? 그 전에 마찬가지. 수학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용인에서 수학학원 하는데 물어봤어요. 야, 수학은 왜 그러냐? 몰라.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근데 어쨌든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국어는 어떠냐? 이게 2024년 작년 수능 국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인 학생 수가 극히 적어요. 60명 정도가 만점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르게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최고점인 학생들의 매우 적고 차츰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등급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1등급의 분포가 굉장히 넓어요. 2등급도 마찬가지고. 2023년 수능 보시면 아까랑 조금 다르죠. 약간 들쑥날쑥한 구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점이 134예요. 무슨 소리냐면 국어 시험이 쉬우면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쉬우면 쉬울수록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불리하죠. 그리고 2022년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 22, 23 수능 국어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최상위권은 극히 드물고 점점 많아지는 그런 분포 형태로. 그 다음에 이거는 21년 수능 수학이고 나형입니다. 혹시 가형, 나형 들어보셨나요? 나형은 문과 학생들이 보는 수학이었고. 근데 이걸 제가 그래프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수학이 통합형, 융합형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특정 점수 때 학생들 확 몰렸다가 그 다음 훅 꺼졌다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나타나면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1점 차이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동점자가 확 몰리게 되는 이 구간에서는 동점자가 확 몰리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변별력이 없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근데 21년 수능 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양. 국어는 그러면 왜 더 많이 해야 되냐? 지금 현재 국어의 선택 과목이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선택 과목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돌아가게 되면 합법, 작문, 문법 세 과목을 다 해야 돼요.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합법과 작문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문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했던 학생이라면 억울하지만 합법과 작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부할 게 평균적으로도 많아지는 과목이 국어예요. 예비고일 국어 공부를 좀 가볼까요? 일단 이제 저희가 개강을 11월 달에 할 건데 예년까지는 저희가 11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르게 저희가 여름방학 때 7월 말에 먼저 1차적으로 개강해서 시즌1, 시즌2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하고 똑같이 개강하는 11월. 근데 주변에 어느 학원을 다녀보시는 알겠지만 지금 현재 예비고일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의 예비고일 수업의 시작이 연초로 다 당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게 빠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나중에 보면 3월 달에 내신 대비 시작할 때 학기 시작하면서 처음 오세요. 그렇게 해서 선행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희 아이는 그냥 그러면 영수하시느라고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나중에 아이가 따라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기부터 학원들을 많이 쇼핑하듯이 다녀보신 분들은 어느 학원, 어느 커리큘럼이 맞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이걸 들어야겠다. 좋습니다. 그거는.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인데 문제는 왜 이 학원은 이러이러한 작품들을 다루지 않나요를 자꾸 문의하세요. 근데 개별 작품은 기본기가 닦여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기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감상이나 독해 방법. 개별 작품들을 막 섭렵을 해놓고 한 커리가 끝났으니까 우리 아이는 이제 고전 시간은 됐어. 무슨 현대시는 됐어. 저희 아이는 고전 시간을 했으니까 현대시 커리 할 때 보낼 걸
우전 씨가 뭐 하셨는데요? 뭐뭐뭐뭐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바로 수능 봐도 되게 기본기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선행의 완성은 복습. 사실은 지금 선행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예비라는 말도 써도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학교의 수업을 지루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하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정승재 씨 요새 보니까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학생들 코칭 하더라고요. 1대1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완전 팬이에요. 그래서 막 저희 와이프도 학원 강사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서 똑같은 정씨인데 정승재랑 결혼했어야 되는 거 이렇게. 네, 그 정승재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행의 의미는 뭐냐? 아이들이 하나의 방법을 배운 다음에 다음 방법, 또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도록 미리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에 주력하고 있어요. 많은 작품들을 학생들한테 단기간에 머릿속에다 확 집어넣어서 넌 이것 떼고 이것 떼고 이것 떼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어떤 작품이 나오는가. 지금 현재 보면 그 고등학교 국어 내신에 저도 처음 보는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낯선, 심지어는 아까 제가 성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로 바뀐 그 문학 선생님이 희한한 작품들을 막 시험에 냅니다. 저주 토끼 제목도 토끼 인형으로 저주해서 사람을 죽이는 소설이에요. 나이들은 너무 적어요. 수업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그 선생님은 참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작품을 대하면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안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작품이든지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아버님들 안 나오실 줄 알고 부부로 상황극을 해봤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는데 자녀 교육에 아버지가 할 역할은 입을 닫고 있거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도 고민해야죠. 진짜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입학 테스트를 보면 이런 정도 점수 차이가 나요. 수능 기초반은 30점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80점 나옵니다. 근데 50점의 갭을 입학하기 전에는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차이는 왜 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정도 점수대의 학생들 거의 대부분은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했어요. 국어 선행을 꽤. 수능 공부들을 맛을 본 거죠. 저희가 모의고사 형태로 입학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한 번도 안 풀어온 학생들은 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집중과 선택, 국어의 과목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문학하고 독서하고 문법. 우선은 저희가 11월 개강하면서 문학하고 문법을 먼저 할 거예요. 문학, 문법, 독서 세 과목을 함께 해도 좋기는 한데 집중을 해서 일단은 이것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독서 프로그램은 또 나중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 중3 학생들이 내신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이럴 때 이 기간에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30점 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 기억에 37점이었던 학생인데 나중에 9월달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그 학생은 아예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굉장히 단기간에 커버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할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지에 맞도록 옆에서 잘 서포트를 해주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하냐.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야 합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이라서 다른 과목을 해줄 수는 없고 저희는 집사람이 수학을 하기 때문에 수학은 집사람이 하고
국어는 제가 그냥 이렇게 가끔가다 질문만 받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영어도 보내야 되고 다른 과목도 보내야 될 텐데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하냐. 이 다음은 솔직히 학원에서 학원에 강의하면서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학원 수업은 뭐가 아쉬워? 주변에 일단 서칭을 하죠. 주변에 부모님들 친구 아니면 아이의 친구의 엄마 이렇게 해서 주변 커뮤니티한테 물어봅니다. 괜찮은 학원 어딘가. 근데 그래서 막상 보내려고 해보면 강의실에 몇 명이 들어가나요? 저희는 이렇게 대규모 강의실에 일단 그것부터 나오고 우리 아이는 실력이 별론데 여기 집어넣었다가 애들하고 수준 안 맞아서 어떡할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그러면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그냥 많은 학생들하고 함께 올려서 들으면 얘가 잘 따라가는지도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실력에 따라서 분발을 하느냐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학원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저희 학원하고 경쟁하는 학원이 저희까지 포함해서 3개인데 주변에서 근데 저희만 이렇게 해요. 대형 강의실에 50명, 60명씩 학생들을 몰아넣고 하는 수업 좋을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 나름의 장점이 있겠죠. 근데 예비고의 학생들을 그렇게 몰아넣고 수업을 하면 이 학생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학생만 알아요. 강사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예전에 고상학생들이나 재수생들 수업할 때 보면 150명, 200명 강의실에서 저 혼자 신나게 떠들면 앞에 있는 정말 제가 말할 때 침 튀길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요. 저는 막 혼자서 연예인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미친 듯이 수업을 하면 저쪽 뒤에 있는 학생들은 몰라요. 걔가 알아듣는지. 근데 3학년이나 재수생 수업이라면 그건 네가 할 몫이야라고 하는데 중학생들은 다르거든요. 중학생들은 수험생이 아니라서. 일단은 그래서 실력에 따라서 분발을 해야 됩니다. 입학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우리 학원에 못 들어와가 아닙니다. 저희는.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을 골라가지고 그 학생들은 따로 가르쳐야 돼요. 그냥 다 같이 뭉뚱그려 놓고 괜찮아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 너도 잘할 수 있어. 그건 너무 학생들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고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업은 잘 들었대요. 그래서 애가 숙제를 풀어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숙제를 얘가 숙제 잘하고 있나? 학원에 과제별로 준 걸 보면 다 틀렸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 이거 알아? 선생님한테 질문했어? 아니. 왜? 선생님 너무 바빠.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니?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어떻게 어렵게 상담 전화를 한번 해보면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아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아는 건지도 불안해요. 얘가 그래서 학원을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주변에서 좋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얘가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가면서 듣고 있는지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고민은 이제 아이를 보내면 어쨌든 시험은 봐야 돼요. 이 시험이 코앞인데 얘가 테스트는 보나? 수업은 듣고 테스트는 보나?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피드백은 받나? 이게 답답한데 이 학원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학원에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보내놨더니 우리 아이 성적은 나중에는 안 오르고 그러면 이건 냉정하게 얘기하면 계속 우리 애가 가서 밑에를 깔아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수준별로 그리고 정원을 15명 내요. 저희가 여기가 제일 큰 강의실이에요. 강의실을 정말 크게 만들어서 쓰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는 고3 학생들 나중에 파이널 때 이럴 때 몰아넣고 수업할 때는 좋지만 학생들이 정말 예비고일 때부터 자기 나름의 약점들 같은 것들 케어 받으면서 하려면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학생들을 직접 관리하느냐. 나중에 저희 학원 아니고 다른 데 보내실 수도 있는데 수업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리하는지를 보세요. 강사는 수업만 하고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 뭘 모르는지 잘 몰라요. 조교들이 나중에 조교들이 숙제 체크하고 뭐 시험 테스트 넣어가지고 남기고 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 아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구상했던 수업만 그냥 하고 나오는 거고 아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시스템. 수업하고 복습하고 과제를 내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거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잘 돌아가면 아이가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르면 여기 어딘가에서 끊어진 겁니다.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과제물을 냈는데 점검이 안 된다. 테스트를 했는데 피드백이 안 된다. 그럼 애가 성적이 오를 리가 없죠.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시즌 3이고요. 6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주 1회 하는데 일단 입학 테스트를 봐서 3개 수준으로 나눌 겁니다. 심화, 정석, 기초. 기초 안 되는 경우에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해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근데 저희가 기초반을 계속 운영할 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6주 동안만. 기초반에 있던 학생들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기초를 쌓게 해서 정석반까지 올려놓을 거예요. 기초반은 6주 후에는 문 닫을 겁니다. 이때 저희 뭐 할 거냐면 고전시가 필수 작품 할 거고 고등문법 심화 개념 예비고일 수업을 저희가 좀 일찍 시작하면서 중학교 학생들 교과서를 제가 한번 봐봤어요. 고등학교 문법하고 겹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신감 느꼈어요. 애들한테 매번 야, 니네 이거 배웠냐? 아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시 하자. 기초부터 다시 했는데 중학교 교과서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도 몰라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문법 과목의 특징이 암기가 많으니까 아이들 한 번 배우고 다 까먹더라고요. 심지어는 1년에 똑같은 걸 3번 반복하면 3번 반복할 때도 늘 새로워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고등문법 심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등 때 다른 거기는 하지만 당장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꼭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인데 죄송합니다. 12월 말인데 저희가 8주로 계획하고 있는데 9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 2회 수업할 겁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주 2회 했는데 주말에 한 번 평일에 한 번. 저희의 스케줄은 안 되겠는데요. 그럼 주말에 2번.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면요. 문학 독서 이렇게 주말에 200분으로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문법하고 모의고사. 문법을 따로 분리할 거예요. 저희가 이거 하고 나서 솔직히 작년에 이거 할 때 제가 이거 밀어붙이면서 저도 솔직히 약간 불안하긴 했었거든요. 나중에 학생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 했었어요. 어땠나. 정말 아이들 평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수업을 저희가 분리하면서 뭐 했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과제물로 저희가 45개씩 주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풀어서 내면 채점해서 성적표가 나갑니다. 한 10년 전쯤에 저희 학원에서 성적표가 그렇게 나갔는데 아이들이 집에 전달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제 그 다음에 그림 문자로 어머니께 보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다. 근데 어떻게든 아이들은 숙제를 해오면 모르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근데 모의고사 숙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정규 수업 시간에 그걸 다룰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한시적이지만 이때 저희가 운영하는데 이거 모의고사 120분 하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각 학년별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때이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잘하는 애는 3개 안쪽으로 틀리는데 못하는 애는 45개 중에서 30개 틀린 애도 있어요. 걔네들을 같은 교실에 몰아놓고 이거 모의고사 수업하면
3개 틀리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 이거를 수준별로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나눠서 문제 해설보다는 심화된 개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전혀 다른 형태의 수업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요령조차도 없고 지문 독해도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걔네들 또 분리해서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 수업 진행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반도 있지만 심화반 이렇게 분리할 건데, 심화반 수업은 좀 더 많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30분 더 많을 거고, 교재의 차이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 잠깐만, 시즌 3와 시즌 4면 원투는 어떻게 하느냐. 네, 저희가 여름방학 때 진행을 했고 지금 2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강 대신 그거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알맹이만 할 거고요. 특히 문학. 일단 저희는 독서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12월 말부터 진행되는 시즌4에서 집중적으로 나갈 거라서 문학 수업은 압축해서 진행을 할 거고, 특히 시문학입니다. 시와 관련된 문제들 학생들이 제일 못 풀어요. 그런 부분들 중점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앞부분에 했던 거에 대한 압축 프로그램은 아닌데 문학하고 문법을 진행을 하는데, 당장 우리 아이는 독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강 형태의 수업으로 비문학 기초훈련 할 겁니다. 아무래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이거에서 학생들의 개인 차이가 제일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도 다 여기에 포진을 해 있고, 저희가 이번에 개강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걸 중심으로 할 겁니다. 고전시가 필수 작품을 할 거고, 그다음에 문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문체계와 의문의 변동은 바뀌는 교과서에서도 또 나올 거고요. 품사와 문장 성분은 중학교 교과서에 있어서 고등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이거 시험에서 매번 나오는 거예요. 6주 동안 요거 진행할 거고요. 강의 시간의 경우에는 평일반도 하나 있습니다. 주말 스케줄보다는 평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물어보면 아이하고 타협을 해서 주말에는 아이가 쉬고 싶다. 그래서 주중에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저희가 평일반 수업을 할 건데 수요일에는 심화반으로 분리는 안 합니다. 대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심화반이 이렇게 토요일에는 오전, 일요일에는 오후에 해서 나눌 거고요. 입학 테스트 성적으로 분리를 할 겁니다. 입학 테스트 성적을 납득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타깝겠지만 오히려 아이한테 맞는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나중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실 수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